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옛 성현 공자님은 자식을 키우는 데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본보기, 셋째는 인내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즘 교육 전문가들도 아이의 성공과 행복에는 머리 좋은 것보다 감성지능, 회복탄력성, 끈기, 사회성 등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는 진정한 성공이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성취를 넘어 건강한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을 위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떤 시대, 어떤 문화권에서도 변하지 않는 자녀 교육의 핵심 원칙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꼭 해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 많은 성공한 인물들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자 교육 연구에서 확인된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부모나 조부모로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열정이 학교 공부와 입시 위주로 치우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자녀 교육의 본질과 균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꼭 해야 할 7가지 중 첫 번째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형성되는 안정적인 애착 평생 동안 아이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분은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아이가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안전한 기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성적, 행동, 성취와 상관없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부모의 반응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예전에는 시험 성적이 나쁘면 아이를 혼내고 비교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제가 아이에게 내가 성적이 좋을 때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오히려 아이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생겼어요.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훈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만 그 훈육이 아이의 행동에 대한 것이지 아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너라는 사람은 여전히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안아주기, 집중된 관심, 격려의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등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아이마다 좋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가장 잘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미경 씨는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딸은 제가 바쁜 일을 제쳐두고 온전히 그 아이에게 집중할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더라고요. 요즘은 매일 저녁 10분이라도 전화기를 멀리 두고 딸의 이야기만 듣는 시간을 가져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관계를 크게 바꿨어요. 비교와 비판의 언어가 아닌 지지와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옆집 아이처럼 못해? 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 양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양부모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 주었고 그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지가 있었기에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에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라는 칭찬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라는 칭찬이 더 효과적입니다. 일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최소 20초 이상 자녀나 손주를 안아주세요.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둘째,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특히 잘못을 했을 때도 그래도 너를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넷째, 아이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보고 그것에 대해 물어보고 배워보세요. 다섯째, 아이의 노력과 과정을 인정해주세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칭찬해주세요. 독일의 시인 괴테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믿고 지지할 때 그들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장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자녀가 안정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녀의 강점과 적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타고난 재능과 적성이 다릅니다. 부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자녀의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 이론을 통해 인간의 지능은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관계, 자기성찰, 자연친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육은 주로 언어와 논리 수학 지능에 초점을 맞추지만 모든 아이가 이 영역에서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정우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 과학 과목은 어려워했어요. 대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죠.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아이의 관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미술학원도 보내고 집에서도 그림 그릴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웹툰 작가를 꿈꾸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학교 성적은 중간 정도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행복해 보여요.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재능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어떤 활동에 자연스럽게 몰입하는지, 어떤 주제에 호기심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점, 기반 교육은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방식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학업 능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과목에서 최고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열정이 미래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그다지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늦게 배웠고 암기 과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었고, 특히 아버지는 어린 아인슈타인에게 나침반을 선물하며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사고방식이 결국 상대성 이론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자녀의 강점과 적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빨리 알지만, 많은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봐야 자신의 적성을 발견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미영 씨는 초등학생 쌍둥이 자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아이를 같은 방식으로 키우려 했어요. 하지만 금방 깨달았죠. 한 아이는 책을 좋아하고 다른 아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요. 지금은 한 아이는 도서관에, 다른 아이는 수영장에 데려가요. 각자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 길에서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부모의 꿈과 기대를 자녀에게 투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조언과 안내는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이가 내릴 수 있도록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이루어라라는 압박은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제공하세요. 예술, 스포츠, 과학, 문학 등 여러 분야를 접할 기회를 주세요. 둘째, 아이가 무엇에 흥미를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특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활동이 있다면 주목하세요. 셋째, 아이의 질문에 귀 기울이세요. 아이가 반복해서 물어보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관심, 영역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강점을 발견했다면 관련 자료나 도구를 제공해 주세요. 책, 교육 프로그램, 멘토 등을 통해 더 깊이 탐구할 기회를 주세요. 다섯째, 아이의 발전 속도를 존중하세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이전의 자신과 비교하며 성장을 격려해 주세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왜 태어났는지 깨닫게 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녀의 강점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전시키는 책임은 결국 아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원칙인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 키우기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 키우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싶어 합니다.
숙제를 확인하고 공부 계획을 세워주고 심지어 대신 문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보호는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 리스코트 에이메스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주도성이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능력은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의 성공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정현우 씨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공부를 저희가 다 관리했어요. 학원 스케줄도 짜주고 숙제도 확인하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수동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스스로 계획을 세우게 했어요.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하기로 했어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물론 자기 주도성을 키운다고 해서 아이를 방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보호와 방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안내자로서 큰 방향을 제시하되 세부적인 결정과 실행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책임감은 자기 주도성과 함께 가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이에게 나이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지영 씨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5학년이 되면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다 써버리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했죠. 그때 더 주지 않고 내가 계획해서 쓰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몇 번의 실패 후에 이제는 용돈을 계획적으로 쓰고 심지어 저축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나중에 큰 책임감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요.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실패를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아닌 적절한 수준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의 부모는 그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자유와 책임을 주었습니다. 13살 때부터 공립도서관에서 혼자 컴퓨터를 배울 수 있게 허락했고 그의 호기심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게이츠는 자신의 교육에서 부모님은 내게 많은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가르쳐 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이것만 해야 해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할래? 같이 제한된 선택권을 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나이에 맞는 집안일을 맡기세요. 침대 정리, 식탁 차리기, 애완동물 돌보기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세요. 셋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세요. 아이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로 해결책을 주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라고 질문하며 스스로 생각하게 하세요.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세요. 부모도 자신의 실수와 실패 경험을 나누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다섯째, 약속과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가르치세요. 숙제, 약속 시간, 귀가 시간 등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여섯째,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려주세요. 일본의 교육자 스즈키 시니치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은 평생 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물고기 잡는 법과 같습니다.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되려면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네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 심어주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적, 명문대, 고소득, 직업 등 겉으로 보이는 성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강점과 덕성을 발휘하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성취보다 내면의 가치와 인성이 장기적인 행복과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치관이란 정직, 겸손, 배려, 감사, 공정함, 책임감, 인내 등의 덕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이런 가치관은 학교에서 가르치기보다 가정에서, 특히 부모와 조부모의 모범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박민호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직원에게 다시 돌려주었죠.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이 그 정도는 그냥 가져와도 되지 않았어요? 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정직은 얼마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설명했어요. 몇 달 후 아들이 친구에게 빌린 책을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솔직하게 인정하고 새 책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작은 행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걸 깨달았죠. 인성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의 모범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 부모가 행동하는 것을 더 많이 배웁니다. 정직함, 타인에 대한 존중, 약속을 지키는 모습 등을 일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혜진 씨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제가 마트 직원이나 버스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려요. 이제는 저부터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더라고요. 봉사활동과 나눔의 경험도 인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은 자신보다 큰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태영 씨는 중학생 딸과 함께 정기적으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딸아이가 귀찮아했지만 몇 번 참여하다 보니 어르신들과 친해지고 봉사의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요즘은 스스로 다음 봉사 일정을 체크하고 준비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험이 아이의 인성과 세계관을 넓히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인성과 사회적 성공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리더십 있는 CEO들의 공통점은 높은 감성지능과 윤리의식이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최고의 팀을 만드는 요소로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 능력이 꼽혔습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와 같은 성공한 기업인들도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귀부 서약에 동참하며 그의 진정한 가치는 나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의 생활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셋째, 가족 규칙과 가치를 명확히 하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요. 정직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와 같은 가치를 자주 이야기하세요. 넷째, 나눔과 봉사의 기회를 만드세요. 이웃 돕기, 환경보호, 귀부 등 나이에 맞는 활동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다섯째, 미디어를 통해 가치관을 토론하세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속 인물의 행동에 대해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물어보며 대화해 보세요. 여섯째, 공화나 위인전을 통해 가치를 배우게 하세요.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강력한 본보기가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세상의 변화를 보고 싶다면 당신이 그 변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인성교육은 부모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서 시작됩니다.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고 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섯 번째 원칙인 대화와 소통 능력 기르기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대화와 소통 능력 기르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소통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와 정서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셜 로젠버그는 소통은 단순히 말하기가 아니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훈계나 지시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양방향 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미경 씨는 중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는 했니? 시험은 잘 봤니? 와 같은 질문만 했어요. 아이가 점점 대답을 짧게 하더니 나중에는 그냥 괜찮아라는 말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법을 바꿨어요.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뭐였어? 점심에 뭐 먹었어? 같은 일상적인 질문으로 시작해서 아이가 대답할 때 진심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이가 먼저 학교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적극적 경청은 효과적인 소통의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공감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특히 아이가 이야기할 때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맞추며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박상훈 씨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이 친구 문제로 속상해할 때 저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냥 무시해. 다른 친구를 사귀면 돼 같은 식으로요. 그런데 딸은 아빠는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지시만 한다고 불만을 표현했어요. 그 후로는 일단 충분히 들어주고 그랬구나, 많이 속상했겠다라며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딸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정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분노, 슬픔, 불안 같은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너 때문에 화가 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행동할 때 나는 속상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갈등 해결 능력도 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준호 씨는 초등학생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형제 간에 자주 다투는데 예전에는 제가 심판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아이는 항상 억울해하더라고요. 이제는 두 아이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유도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자기들끼리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가족, 내 소통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가족회의나 식사 시간의 대화는 아이들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지연 씨는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가족 회의 시간을 가져요. 간식을 먹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다음 주 계획, 가족 규칙 등을 이야기해요. 아이들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가족의 결정에 참여한다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되면 대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편리하지만 진정한 소통 능력은 직접 마주보고 대화하는 경험에서 발달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직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 중 하나가 소통 능력입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은 경청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와 소통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프리 시간을 만드세요. 식사 시간이나 특정 시간대에는 모든 가족이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대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세요. 학교 어땠어? 보다는 오늘 쉬는 시간에 뭐 했어? 처럼 구체적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질문을 하세요. 셋째,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가르치세요. 좋다, 싫다를 넘어서 실망했다, 뿌듯하다, 당황스럽다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알려주세요. 넷째,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세요. 가족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다섯째,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인 해결 과정을 보여주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차분히 대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섯째, 이야기하는 습관을 키우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중 있었던 일이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은 말하기보다 두 배로 듣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도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소통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섯 번째 원칙인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 가르치기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 가르치기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고 앱 하나로 음식을 주문하는 시대에 아이들은 모든 것이 빠르고 쉽게 얻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와 성장은 꾸준한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는 그리디라는 개념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가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리드 연구에 따르면 재능이나 IQ보다 끈기와 열정이 학업 성취, 직업적 성공,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시는 김동현 씨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악기를 사주고 레슨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열정적이었는데 어려운 코드가 나오자 금방 흥미를 잃더라고요. 그냥 그만두자고 할 때 저는 최소한 3개월은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함께 연습하고 작은 진전도 칭찬해줬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들은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경험이 생겼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해요. 끈기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전과 실패, 경험이 필요합니다. 너무 쉬운 과제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너무 어려운 과제는 좌절감만 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지영 씨는 초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술 대회에 나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 대회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고 아이가 많이 실망했어요. 그때 저는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림을 더 잘 그리기 위해 함께 미술관도 가고 꾸준히 연습했어요. 1년 후 다시 나간 대회에서 작은 상을 받았을 때 딸아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노력의 결실을 맛본 소중한 경험이었죠. 작은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작은 진전과 노력을 알아봐 주면 아이들은 계속 도전할 용기를 얻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현우 씨는 고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수학을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목표 대신 작은 목표들을 세웠어요. 한 단원을 이해하는 것, 한 문제라도 스스로 풀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죠. 작은 성취마다 칭찬하고 때로는 작은 보상도 주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들의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치는 데 있어 부모의 모범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지켜보며 배웁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수진 씨는 중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40대 중반에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 엄마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밤늦게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이들이 엄마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자녀에게 꾸준함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적으로 성공한 많은 인물들도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겪었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를 가르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세요. 식물 기르기, 악기 배우기, 모형 만들기 등 시간이 걸리는 활동을 통해 꾸준함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하세요. 둘째,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를 가르치세요.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나누고 진행 상황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세요. 셋째, 노력과 과정을 칭찬하세요. 넌 정말 똑똑하구나 보다 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세요. 넷째,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태도를 가르치세요. 실패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세요. 다섯째, 지연된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세요.
용돈을 모아 원하는 것을 사게 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기다림의 가치를 배우게 하세요. 여섯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가족 활동을 해보세요. 등산, 캠핑, 마라톤 등 쉽지 않지만 함께 해내는 경험은 큰 교훈이 됩니다. 중국의 현자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함과 인내는 작은 한 걸음을 계속 내딛는 용기와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함과 인내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도 지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원칙인 균형 잡힌 삶의 모델 보여주기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은 균형 잡힌 삶의 모델 보여주기입니다.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삶과 행복을 희생하며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부모가 자신의 삶을 포기할 때 아이들은 균형 잡힌 삶의 모델을 보지 못합니다. 미국의 가족 치료사 버지니아 사티어는 건강한 가족의 핵심은 균형이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행복과 건강은 자녀 교육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지친 부모는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우며 아이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현주 씨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자녀 교육에 올인하다 보니 제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항상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지고 아이들에게도 자주 화를 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그 후로 주 2회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올해 중단했던 독서 모임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활력을 찾으니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의 경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현우 씨는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제가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빠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죠. 그 후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요. 또 주말에는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룰을 정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일과 가정 모두에서 더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지켜보며 배웁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지영 씨는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거나 TV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 변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책을 하거나 명상 앱을 사용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해요. 몇 달 전부터는 딸아이도 시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와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하더라고요. 취미와 관심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움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삶의 본보기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태호 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제 취미인데 처음에는
아이와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전거에서 돌아오면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와의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들도 아빠가 자전거 타고 오면 더 재미있게 놀아줘라고 말해요. 얼마 전부터는 아들도 자전거에 관심을 보여서 함께 배우고 있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평생학습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미영 씨는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입니다. 40대 중반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딸아이가 엄마 나이에 뭐하러 그걸 배워? 놀렸지만 제가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응원해줘요. 얼마 전에는 딸이 엄마가 새로운 걸 배우는 모습이 멋있어. 나도 평생 배우고 싶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 하루 10분이라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또 한 달에 한 번은 데이트를 하고요. 아이들에게 부모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가정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자신이 즐기는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세요. 셋째, 일과 가정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가능한 한 집에 일을 가져오지 말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업무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개발하세요. 명상, 요가, 산책, 독서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부부관계에 투자하세요. 부부만의 데이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세요. 여섯째, 자신의 꿈과 성장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일곱째,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는 먼 미래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과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부모가 꼭 해야 할 7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 보여주기. 두 번째, 자녀의 강점과 적성 발견하기. 세 번째, 자기 주도성과 책임감 키우기. 네 번째,
건강한 가치관과 인성 심어주기. 5번째, 대화와 소통 능력 기르기. 6번째, 꾸준함과 인내의 가치 가르치기. 7번째, 균형 잡힌 삶의 모델 보여주기. 이 7가지 원칙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도성은 책임감과 함께 성장하며 건강한 가치관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전달됩니다. 꾸준함과 인내는 모든 성장의 기반이 되고 이 모든 것은 부모가 균형 잡힌 삶의 모델을 보여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부모라는 역할의 완벽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각 아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7가지 원칙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효과적인 부모 역할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원칙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좌절감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하루에 5분이라도 자녀나 손주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는 아이가 좋아하는 것, 몰입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해보세요. 혹은 자신만의 취미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후회할 만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너무 비난하지 않고 새로운 날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훈은 실패 없는 삶이 아니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학벌, 좋은 직장, 나는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성공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며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잘 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로서의 여정을 즐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은 분명 힘든 일이지만 또한 가장 보람있고 성장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첫 웃음, 첫 걸음마, 첫 글자 읽기부터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선물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 부모도 함께 성장합니다. 인내심을 배우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만큼 아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2가지 유산이 있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날개다라고 했습니다. 뿌리는 안정감, 정체성, 소속감입니다. 날개는 자유, 꿈,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원칙들은 모두 이 뿌리와 날개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경주처럼 빠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방향을 조정하며 무엇보다 그 과정을 함께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님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그 헌신과 사랑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 그리고 새로운 통찰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성장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깨닫는 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녀가 자신만의 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웃음, 그리고 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여정이 때로는 험난하더라도 그 여정이 주는 기쁨과 성장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